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2월 25일 화요일 뉴스바입니다. 박근혜 정권 출범 1주년인 오늘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총파업이 진행됩니다. 오늘 아침 뉴스바가 마련한 뉴스 메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강행한 4대강 사업이 결국 국민 호주머니를 본격적으로 털어갈 조짐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빚을 떠안게 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결국 국민 혈세로 이를 막아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나선 겁니다. 오늘 이슈 탐험에서는 4대강 사업 문제를 추적하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수현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훈풍과 냉풍이 공존합니다. 남북관계 얘기입니다. 한쪽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으로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통사의 오미정 사무처장을 초대석에 모시겠습니다. 화요일 요일별 코너 조감세상에서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들으시고 김용민 PD와 함께 조간신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휴대폰 쇼핑몰 T3010. 휴대폰 바꿀 때는 조합원이 운영하는 T3010에서 바꾸자. 휴대폰 쇼핑몰 T3010에서는 조합원 및 예비조합원이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정상 판매 이익금 중 일정액을 조합원 출자 및 증자 등으로 되돌려드립니다. 조합원이 운영하는 휴대폰 쇼핑의 성지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검색창에 T3010을 입력하세요.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조간 브리핑을 위해서 멀리 용인에서 새벽 안개 그리고 미세먼지 해치고 달려온 분입니다. 김용민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조선일보를 첫 기사로 꼽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간첩 증거 유출 캐는 중국, 대북 휴민트 무너질 판, 이런 제목입니다. 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 논란이 커지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중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누가 우리나라 문서를 위조했는가? 이러면서 말이죠. 그 조사 범위에는 대한민국 정부도 있습니다. 이 상당한
외교적 파장을 불러올 그런 중국의 수사 의지인데요. 자, 이 중국 공안 당국이 최근에 허룽시 공안국과 허룽시 산허 변방 검사참, 이름이 참 어려운데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출입국 관리소. 우리나라로 치면요. 그렇습니다. 예. 출입국 관리소 관계자를 상대로 대규모 조사를 벌였고요. 이번 조사로 허룽시 출입국 관리소장 격인 변방 검사참 대대장이 최근 우리 정보당국과 접촉한 혐의로 보직 해임돼서 대기 발령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접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직인성의 소식통입니다. 직인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속한 허룽시는 두만강을 통한 도강이 휘워서 탈북자가 가장 많이 넘어오는 지역인데 우리 정보당국이 대북 정보망에 기반을 닦아놓은 것인데 이렇게 대대적인 이 반한 감정이 확산되면은 우리 정보원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예. 외교 당국 관계자는 리아오닝성, 그러니까 요동성이라고 부르죠. 리아오닝성 선양, 그러니까 요동성 심양 역시 남북 간의 정보전이 아주 치열한 곳인데 이번 색출 작업으로 정보를 알려준 사람이 처벌되면은 우리 정보망이 붕괴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간 정보망, 이걸 휴민트라고 하지요. 예. 휴민트가 무너질 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심양의 한 대북 소식통은 이번 사건이 한중이 서로 첩보원을 색출하는 정보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사가 끝맺음 되고 있는데요. 선양의 한 대북 소식통의 발언으로 말입니다. 예. 조선일보의 기사의 의도가 무엇일까? 항상 조선일보 기사를 보실 땐 말이죠. 이 기사에 담겨진 의도를 살펴야 정확하게 보시는 겁니다. 예. 괜히 이거 간첩 증거 조작 문제 제기해서 우리 정보망 무너지게 생겼다. 예. 뭐 이렇게 좀 읽혀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기문란 사건, 나라망신 사안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사안인 문서 위조 사건의 진상규명을 하지 말자. 대북 정보망이 무너지니까 하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아무리 봐도 말이죠. 예. 이 최근에 여권에서도 어떻게든 이런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위조와 관련한 진상규명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온갖 사수를 써가면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 선진국이 아닌 중국이 뭐 증거 조작하는 일은 허다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중국과 한국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이에 뭔가 커넥션이 있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함께 힘을 실어주고 있는 조선일보의 이런 보도도 참 여간에서는 낯뜨거워서 보기 힘듭니다. 예. 베이징 특파원하고 국내 기자가 기사를 쓴 것 같은데요. 예. 예, 베이징 특파원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그 외교 소식통, 네. 베이징 쪽의 얘기야, 또 중국 동북 삼성의 이런 소식통들, 네. 뭐 사실이라면 광범위하게 취재를 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예. 이 지금 보니까 말이죠. 제가 지금 조선일보가 접촉했다는 취재원들을 보면 소식통, 당국 관계자. 예. 중국 사정의 밝은 한 소식통. 예. 예. 이게 바로 외신과 조선일보의 차이입니다. 유력 외신들 같은 경우는요, 구체적으로 취재원에 대해서요. 취재원의 이름을 밝힙니다. 이번에 그 경주 리조트 붕괴 참사 사고 때 외신도 보도를 했거든요. 외신은 한국 경찰의 이름까지 그대로 해서 내보낸 반면에 우리나라 언론, 우리나라 신문들은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예. 조선일보의 무슨 소식통, 당국자, 관계자 이런 식의 그 보도는 일단 의심해봐야 됩니다. 특히 민주당발 기사. 민주당 안에서 이 조선일보 논조에 부합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민주당 당국자, 관계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민주당 안에 당씨가 있는지 관씨가 있는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항상 이런 식으로 오용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보도가 조선일보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소식통, 당국자, 관계자 이런 기사가 나오면은 더더욱 조선일보가 이 기사에 뭔가 의도를 심은 것 아닌가라고 보셔도 무리는 아닙니다. 한국일보 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정식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국제공문서 그 확보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1차적인 원인인데요. 유우성 씨의 북한 출입 경기록 이걸 요청할 때 중국 사법부를 거치지 않은 것, 이게 화근이란 거죠. 발급 권한이 없는 지방 공무원이 제공한 서류, 이 서류가 결국 위조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일단 그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형사사법 공조조약이 1998년에 체결이 됐습니다. 2000년에 발효가 됐는데, 이 공식 절차를 거치면은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약간,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야매로 구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달이 난 거죠. 자, 결국에는 긴급성, 빨리 화급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이 긴급성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확보한 것 같은데, 이런 검찰의 태도가 일관되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의 경우 선거 관련 글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정원 트위터 계정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를 거쳐서 미국 정부에다가 트위터 본사에서 일부 계정의 신원 정보를 넘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 결국 성사되지 않았지만은 사안의 긴급성으로 말하자면 이 사건만큼 또 긴급한 게 어디가 더 있겠습니까?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긴급성으로 본다면 예. 이걸 좀 야매로 신청해서 자료를 받았어야 될 텐데. 글쎄 말입니다. 예. 중요 사건인데다 공판이 진행 중인 그런 공안 사건이었는데도 당시 검찰은 공식 절차를 밟았단 말이죠. 이거는 안 밟고 저거는 밟고 뭡니까 이게? 자, 어쨌든 이런 그 공식적인 사법 공조 절차를 검찰이 무시함으로써 중국 정부가 불쾌감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불쾌감을 가진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새누리당은 이런 불쾌감의 표현이 위조라는 그런 주장으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그 문건은 진본인데 중국 정부는 우리를 거치지 않고 지방정부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진본이지만 위조다. 이렇게 봐야 한다라고 그동안 조선일보, 동아일보, 새누리당은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 중국 정부가 얼마 전에 불쾌감을 가진 건 사실이고 우리를 통하지 않고 지방정부를 통한 거에 대한 불쾌감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 문서 사전적 의미 그대로 위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경향신문에도 관련 기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 검찰이 이 간첩 조작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미 그 중국 정부가 변호인의 문서는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합법적인 정식 서류고 검찰 자료는 모두 위조된 것이다. 이런 공식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지금 문서 감정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문서 감정은 큰 시효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사 대상자가 누굽니까? 국정원 아닙니까? 예. 이 국정원에 대해서는 강제적 조사를 하지 않고요. 그냥 답변을 해주세요 하면서 답변을 기다리고만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검찰이 이 간첩 조작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검찰은 이게 조사하기 전에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국정원 자료라고 해서 100% 믿고 그대로 재판부에 낸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 검찰이 주장한 내용으로 보면은 말입니다. 이런 검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 국정원으로부터 확보한 이런 증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해서 이것이 진위 어떤 것인지 가리는 것부터 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인데 그걸 안 했다는 거 아니냐. 이것 자체로 위법이다. 라면서 검찰의 직무유기를 개탄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런 검찰이 지금 문서의 진본, 위조본 감정한다고요? 예. 실효성이 과연 있겠는가? 게다가 지금 국정원 앞에만 서면 왜 그렇게 작아지는 검찰입니까? 그런 검찰이 과연 국정원을 상대로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지 이것도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경향신문 12면 기사였습니다. 예. 자, 오늘 그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이 됐습니다. 우리 조상훈 사무국장과 제가 또 이 박근혜 대통령 1년
감회가 새롭습니다. 작년 2월 25일 그때 미디어 협동조합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이렇게 그때 마침 설립 동의인 모집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많은 설립 동의인 100만 원을 내야 돼요. 설립 동의인이 가장 많이 몰린 날이 바로 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전국에 방영되던 그날이었습니다. 예, 저는 착각이 좀 들었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오늘 기념해서 많이 신청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설립 동의인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자, 아무리 봐도 이 수상하기 이를 데 없는 지난 대선 과정을 짚어봤을 때 불공정한 선거였던 것 같은데 이것을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없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라는 마음에 국민TV를 키워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제 궤도에 다시 올려놓자라는 의지를 가지신 설립동인들이 대거 몰렸던 날이 바로 작년 2월 25일이었고요. 1,004명이었나요? 1,004명이었다가 이제 창립총회 직전까지는 1,020명까지 늘어났죠. 1,020명이 100만 원씩 내고 이렇게 설립동인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어제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63%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국민TV의 필요성을 또 그야말로 웅변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얼마나 언론들이 그동안 여권에게 불리한 기사들 전혀 보도 안 하고 대통령에게 유리한 기사만 천득 처발라가지고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왜곡되고 그야말로 조작된 이런 언론 환경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한 우리 설립 동의인들의 참여. 1년의 노력 끝에 이제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잠시 국민TV 깔때기를 좀 됐고요. 자, 이 박근혜 대통령 1년을 맞아가지고 기획기사들이 많습니다. 우선 국제 엠네스티가 이 축하 서신을 보냈네요. 한국의 인권이 악화됐다. 개선하라.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입건, 구속자가 크게 늘고 또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규정하는 것.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밀양 송전탑에서의 인권 침해도 거론을 했는데요. 자, 그동안 우려만 했는데 이게 그야말로 현실이 됐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세계적인 인권단체인 국제 엠네스티, 제가 본부도 가봤는데 말이죠. 국제 엠네스티가 특정 국가의 정부 출범 기념일에 맞춰서 이런 서한을 보내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반증이겠죠? 그렇습니다. 자, 한겨레 일면 기사로 또 가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소식은 한겨레 14면에 실린 기사였고요. 자, 일면 기사는 뭐냐?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킨 이른바 대선 공신들이 2년 차로 접어드는 박근혜 정부의 시급한 국정 과제로 민생, 경제와 국민 통합을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또 이들 중 다수는 국정을 주도하는 영향력 있는 파워 집단으로 관료 집단을 지목했고 박근혜 대통령 이외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는 한겨레가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한 핵심 30명을 심층 면접 조사한 것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다른 신문들을 보면 전문가 집단을 상대로 해서 박근혜 정부 1년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대동소이하고 그것도 전문가 집단이라고 누가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나는 전문가요 이렇게 붙이고 다닙니까? 그는 신문사의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사는 제가 주목하지 않았고요. 지난 대선 공신 30명을 상대로 한겨레가 심층 면접한 결과 이게 가장 신뢰성 있는 그런 조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0명 중에 절반이 국정주도 파워 집단은 관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외에 이 정권에서는 실세가 없다. 이런 분석인데 이 두 가지 우려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관료에게 포위된 거 아니냐. 관료에게 포위되면 결국 관료의 이익에 부합하는 통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또한 박근혜 대통령 이외에 영향력 있는 인물은 없다는 것은 이 정권 자체가 분권이 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만기칠남. 이게 긍정적인 기능도 있겠지만은 부정적인 여파도 상당하거든요. 이 부정적 여파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겨레 기사 상당히 주목됩니다. 4면 5면에도 관련 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기획한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5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복지 분야 지난 대통령 1년 동안의 그런 집권 과정을 통해서 복지 공약은 과연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봤는데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은 유독 축소 또는 변질됐거나 현 단계에서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 평가단을 상대로 해서 물어본 건데 14개 복지 공약 중 11개가 축소 또는 변질돼서 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 지금 개편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이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예. 공약 이행 의지는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기초연금을 비롯해서 각종 복지 공약이 줄줄이 후퇴하고 있는데 공약 이행 의지는 긍정적이다. 이게 무슨 이런 말이 있나요? 이게 모순이 돼 보입니다. 자, 한국일보에는 또 경제 민주화와 민생에 관한 그런 지난 1년 동안의 집권 과정에서의 흔적들을 살펴본 내용들이 있는데 성장론에 밀려서 그야말로 경제 민주화는 이름만 남았다. 유명무실해졌다. 이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경제 민주화, 그나마 입법 예고한 법안도 재계 등이 반발하면서 유야무야됐다는 겁니다. 예. 이럴 줄 몰랐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자,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복지 분야 간판 공약이라 할 수 있는 고교 무상교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학교 공약 어떻게 됐느냐? 모두 다 기우뚱됐다는 것이 한국일보의 평가입니다. 세 공약 모두 축소, 변질 됐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 대체 뭐를 하셨길래 63%나 지지를 받고 계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한국일보 보시는 분들은 오면에 사진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뭘 드시나요 지금? 오리고기 시식을 하고 있는데요. 아. 옆에서 지켜보는 분의 표정이 착잡하네요. 예. 걱정스러운 그런 표정이고요. 닭고기도 드셨고 오리고기도 드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예. 자, 대법관 시절에 판결했던 사건을 퇴임 후 변호인이 돼서 수임했다. 예. 지금 그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고현철 변호사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위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소당했습니다. 이 양반이. 그런데 무혐의 처분을 또 받았어요. 예. 자, 그러자 검찰이 재수사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불기소됐다는 건데 이 불기소 판단에 어떤 그런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서울고검이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다가 다시 수사해라 이렇게 예.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군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판결했던 사건에 대해서 변호를 맡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법을 떠나서 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태입니다. 대법관까지 지낸 분이면은 실리보다는 명예에 좀 더 치중해서 자신의 이 처신을 설정하실 그런 위치인데 말이죠. 해당 사건이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졌던 그런 사건 같습니다. 예. 이른바 LG전자 왕따 사건. 그렇죠. 피해자인데요. 네. 예. 한마디로 이제 대법관 시절에 이 부당 해고다. 네. 이 사건을 이제 소송을 했는데. 예. 각하를 한 거죠. 네. 예, 그랬는데 퇴임하고 나서 LG전자 사측에 이제 변호인으로 참여를 한 사건이. 정말 나 이거 이러면은 법관들의 이미지가 이 후배 법관들의 이미지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도 많죠. 자기 기업을 수사했던 검사를 검사복 복귀하고 자기 회사로 끌어옵니다. 예. 예. 법률 고문으로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회사에 대한 이런 수사를 무력화시키려 하는 그런 행태들. 삼성의 경우도 그런 경우죠. 예. 이렇게 기업들도 아주 이게 정말 이 도덕적 해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경향신문 일면 기사 제목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놀이가 밥이다. 놀이가 밥이다. 초등학교 3군데서 이렇게 1년 놀이 실험을 해봤는데 아이들이 놀랍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사회성이 향상되고 서로 간의 어떤 그런 감정이입도 되면서 공감하는 능력들이 커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한번 좀 여러분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일면 기사였습니다. 예, 김용민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막간 퀴즈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중국 선양 총영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백상 총영사입니다. 대검찰청의 요청을 우리 외교부를 경우해서 그 지시를 따라서 한 것들은 제대로 된 한 문건입니다. 담당 영사가 그 내용이 번역을 하고 사실에 틀림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개인 문서입니다. 문제드립니다. 중국에 있는 영사관이 있는 도시로 아닌 곳을 골라주세요. 1번 홍콩, 2번 상하이, 3번 광저우, 4번 옌벤. 정답을 아는 분은 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두 분을 추첨해 음반을 선물로 드립니다. 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국제뉴스 그리고 한반도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 황준호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정부가 북한의 구제역 방제 지원을 제의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어제 오전에 구제역 확산 방지와 퇴치 지원 의사를 북한에 전달하면서 남북 실무 접촉 개최를 제의했습니다. 농립축산검역본부장 명의의 통지문을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서 북측의 수의방역위원장 앞으로 보냈는데요. 예. 북한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한지는 일단 접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소독이나 방역기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의 요청이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제의를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은 다만 지난주 수요일에 세계 동물보건기구 OIE에다가 구제역 발병 사실을 통보했고 21일 금요일에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평양 사동구역의 돼지 공장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했고 3,200여 마리의 돼지가 구제역에 걸렸다 이런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예. 그렇게 공개했다는 것 자체가 외부 특히 남쪽에다가 지원을 요청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구제역이 발병한 거는 2011년 4월 이후에 3년 만인데요. 남측에서는 2007년 3월에 노무현 정부 때죠. 북한에 구제역이 났을 때 약품과 장비 26억 원어치를 지원한 적이 있었고 당시에 남측 기술지원단도 북한에 가서 방역 상황을 점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구제역은 아니지만 감기, 신종플루 퇴치약인 타미플루를 지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 구제역이 또 남쪽으로 오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걸 위해서도 일단 약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북 관계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예,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오늘까지 무사히 마무리가 된다면 구제역 지원 제한까지 더해지면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4월 말까지 이어지면서 한반도에 또 한 번 냉풍이 강하게 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은데 일단 현재 분위기만 이어간다면 작년처럼 긴장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북한의 메시지가 전방위적으로 또 일관되게 올라가도록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한미합동 군사훈련이라는 긴장 요소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그거는 별개로 치고 그 밖에 통일부, 국정원, 국방부 이런 데서 나가는 대북 시그널, 신호가 일관되게 가야지 어디는 강경 메시지가 나가고 또 어디는 유화 메시지가 나가고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면 구제역 지원 같은데 돈은 돈대로 쓰고 또 정세 관리는 안 되는 그런 자충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한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청와대가 컨트롤을 하겠지요. 예,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친러시아 성향의 대통령 지금 뭐 도피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친서방 성향의 세력들이 지금 권력을 장악했는데 상황 전개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실각하고 친서방 성향의 기존 야권이 주도하는 의회가 권력을 장악했는데요. 친러시아 성향의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저항 시위가 번지고 있습니다. 동부 도시 하리코프라든지 또 남부 크림반도의 여러 도시들 또 흑해 연안의 도시들에서 중앙 권력에 저항하는 중앙의 새 권력에 저항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도시에서는 저항 세력과 또 중앙 정부에 동조하는 지지 세력도 있기 때문에 그 양측이 대치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누코비치 정권에서 이쪽 지역의 주지사나 시장에 임명된 인사들은 대부분 중앙 권력의 교체
전체에도 불구하고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렇지만 또 일부 주지사들은 사퇴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각한 정권에 의해서 임명됐으니까 자리를 보존하기 힘들고 또 잘못하면 나라 밖으로 추방되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위기감에 따른 결정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좀 지정학적으로 서방과 러시아의 경계선에 있는 그런 지역들에서 이런 동요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저께 연설에서 우리는 유럽 국가들의 가족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선언하면서 러시아의 앞마당이 되어왔던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 지금 급속히 기울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가스관이 통과하는 나라고 또 흑해연안의 크림반도에는 러시아의 흑해함대 기지까지 있는데요. 그런 나라가 이제 친서방으로 완전히 돌아서면 러시아한테는 재앙에 가까운 상황이 됩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2004년 친러시아계 정부를 무너뜨렸던 오렌지 혁명 때보다 지금의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한데요. 승리한 친서방 세력은 탄력을 받고 당분간 서방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뭐 국제사회에서는 이거 신냉전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 러시아가 군대를 파견할 가능성 있습니까? 그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러시아를 한편으로는 견제하고 또 한편으로는 달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은 국제통화기금 IMF의 우크라이나 구제금융 제공 작업에다가 러시아를 동참시켜서 러시아의 어떤 전략적 지뢰태 이거를 어느 정도 보장해주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백악관 같은 경우는 러시아 대통령궁 크렘린 쪽하고 긴밀하게 사태를 협의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궁금한데요. 예, 푸틴 역시 서방에 대한 견제와 협력 이런 것들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견제의 대표적인 예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기네 대사를 소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일이 있었습니다. 외신들은 우크라이나에 새로 들어선 정부가 어떤 행동을 할지 이게 가장 큰 변수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혁명 열기가 너무 과해서 폭주해버린다면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 특히 동남부 지역에서 분리주의 감정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또 러시아의 어떤 대응도 유발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국방부가 새로운 국방비 지출 계획 발표를 했군요. 미국 국방부가 원래는 49만 명 정도로 줄이기로 했던 미 육군의 병력을 44만에서 45만 이 정도 수준으로 더 감축하는 새 국방비 지출 계획을 어제 발표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군은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하는 동안에 57만 명, 사상 최대의 육군 병력을 보유했던 적이 있었고 예. 전쟁이 끝나가면서 49만 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었는데 이번 계획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여서 2차 대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어떤 경제적인 현실 그리고 두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약했던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을 지켜야 되는 상황 그런 정치적인 현실 이 두 가지에 따른 결정으로 보입니다. 예, 육군 병력 수로만 본다면 우리나라보다 적은 규모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또 미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 중에 좀 눈길이 가는데요. 미 국방부가 사는 성조기를 미국산으로 제한하는 법안 이게 통과됐다고요? 예, 재밌는 법안인데요. 9.11 테러 이후에 미국에서 성조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중국산 성조기가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군대의 경우도 중국산을 많이 썼는데 그렇지만 군대에서만큼은 100% 미국산 성조기를 써야 된다라는 법안이 지난 금요일에 통과됐습니다. 몇 년 전에는 그 중국에서 분리독립을 원하는 이 티벳의 깃발, 프리 티벳 깃발도 메이드 인 차이나다 이런 예. 보도가 있었는데 성조기도 중국산이 넘쳐났다는 사실 이것이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태극기 예. 이거 중국산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황준호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훈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네, 최근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토교통부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빚이 14조 원 정도 되는데 자기들 능력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국고, 즉 국민 혈세로 좀 갚아달라는 거였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인 4대강 사업 때문에 생긴 빚이라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고집과 아집의 결과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수현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예.
그 4대강 사업, 국민들 많이 반대하고 전문가 집단에서도 계속 경고를 했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또 경인 아라뱃길 사업, 결국 이명박 정부가 이제 몰아붙였고요. 네. 여기에서 천문학적인 빚이 결국은 나왔고, 이거 이제 국민들이 떠안게 됐다. 얼마 전에 이제 박 의원님께서 그 확보한 자료 바탕으로서 언론 보도가 됐는데요. 네. 일단 보도된 내용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그 언론에 보도가 됐죠. 그리고 어제 국회 그 국토교통위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질의를 해서 다시 확인을 했는데요. 예.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공공기관, 공기업 그 경영 정상화를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많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방안의 일환으로 각 공기업에서 그 정부에 우리 공기업은 이렇게 경영 개선을 하겠다, 정상화를 하겠다 지금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예. 그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이제 정부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조율 중에 있는데 그 자료가 이제 저한테 입수가 된 것이죠. 거기에 보면 수자원공사가 이제 그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그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 대책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현재 수자원공사가 부채가 약 한 14조 원 정도 됩니다. 예. 그 부채 비율이 약 한 130%에 되는데 그 중에서 그 4대강 사업으로 떠하는 빚이 8조 원, 그 다음에 경인 아라뱃길 사업으로 떠하는 빚이 한 2조 5천억. 그러니까 14조 원 중에 약 10조에서 10조 5천억 정도가 정부 정책으로 진 빚이니까.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아무리 자체 자구 노력을 해서 하더라도 이 빚을 갚기에는 방안이 안 보인다, 방법이. 예. 그래서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부채 규모를 줄이려고 사업을 조정한다거나 자산을 매각한다거나 원가를 절감한다거나 경영 개선한다거나 이런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론은 그러니까 정부가 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 그 중에 보면 어쨌든 그 4대강 투자비 회수 방안 이거를 올해까지 하여튼 구체화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애초에 이제 정부가 수자원공사에 그 4대강 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요구를 하면서 약속한 사항이거든요. 예.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을 내놔라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자원공사가 전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중에 가장 문제가 그 중에서 보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최소 수준의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수도 요금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것이야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그런 그 공기업의 부채를 국민 지갑을 열어서 갚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좀 국민 입장에 보면 좀 황당하고 충격적인 것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어제 제가 그래서 국토위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더니 국토부 장관은 이 물값과 그 다음에 수공의 그 부채 문제는 이게 회계가 다른 회계이기 때문에 물값 인상을 통해서 부채를 갚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수공이 4대강 사업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공기업으로서 좀 다소 물값이 현실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 서민의 삶을 생각해서 물값 인상을 자제하고 계속 갖고 가고 있는 중 아니겠어요? 예. 근데 결과 이제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물값 인상 카드를 꺼낸 것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그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수자원공사는 드디어 어떤 물값 인상 카드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런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 어제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료 인상하고 그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채 이건 별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언젠가 수도료를 인상한다고 하면 이게 그래서 올리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빚 보충하려고 올린다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그렇고요. 지금까지 수자원공사 공기업으로서 수도 물값을 그 인상하지 않고 그래도 좀 이렇게 끌고 온 것은 그것이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빚이 없다면 지금도 올해도 물값을 인상하겠다고 수자원공사는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빚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물값, 이 문제를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이니까 결과적으로는 회계 기준이 다르니 뭐 이런 답변보다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물값 인상 카드를 꺼냈다라고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수자원공사가 여러 가지 이제 자구책 중에 이 수도요금 인상하는 것 말고 뭐 다른 방안을 열심히 좀 찾았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수자원공사가 보유한 자산 규모도 적지 않을 텐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14조 원 중에 약 10조 5천억 정도, 75%가 이제 그 수자원공사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이런 실패를 떠안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정상화 이행계획 그 문서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4대강 투자비 회수 방안을 2014년 올해까지 구체화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요. 이건 애초에 그 정부가 수자원공사를 4대강 사업에 끌어들이면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예. 4대강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투자비 회수 방안을 마련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니까 그것이 올해까지 이제 그 약속을 지켜라 이런 내용이고요. 이건 정부가 이제 당연히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수도시설 국고 출자 비율을 현행 30%에서 70%로 확대해달라는 내용. 그 다음에 경인 아라뱃길에서 보면 국가 귀속 보상비라는 게 있어요. 그게 4,600한 3억 정도 되는데 이걸 전액 국고로 지원해달라는 것. 예.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시기에 어려운 사항들이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그 중에 이제 포함된 게 아까 얘기한 대로 물가 상승률만이라도 고려한 최소 수준의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수도료 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들도 결국은 국민들 세금으로 그 수자원공사 빚 문제 해결해달라 이런 요구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재정으로 이 빚을 갚아주든가 아니면 수도요금 인상을 통해서 어떤 방안을 찾아달라든 두 가지 모두가 예.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이라는 것도 국민이 낸 세금 아니겠어요? 예.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주든가 아니면 국민의 지갑을 직접 열어가지고 수돗물값을 올려주든가 어차피 모든 방안이 다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 사후 부담을 이제 수자원공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던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 4대강 사업이라든가 경인 아라뱃길 하면서 네. 정부 입장에서는 수자원공사에 사후에 투자비 회수 방안 약속을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예견을 못했을까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 저희가 이제 이 문제는 국회에서도 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너무나 많은 주장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이해는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애초에 그 국토부가 이 4대강 사업에 그 참여해줄 것을 그 요구를 했죠. 예. 처음에는 2조 8천억 정도 선투자를 요구를 합니다. 그게 그 4대강 사업 마스터 플랜이 그 발표됐던 2009년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2009년에 그 수자원공사가 이사회에 그 정부 요구를 보고를 하지요. 그래서 이사회를 열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게 2009년 8월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수자원공사 국토부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사회 결과를 가지고 4대강 사업은 수자원공사의 사업으로 부적절하다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해 9월 달에 한 달 후에 국가정책조정회의라는 것을 열어서 일방적으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참여 방안을 확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정부 방안이 확정되고 나서 수자원공사가 다시 이사회를 개최해가지고 4대강 사업 참여를 의결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우리가 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의결했던 이사회가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추후에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이것을 추인해준 꼴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수자원공사가 안 된다고 할 때는 수자원공사 나름의 판단으로도 이걸 해서는 이게 정말 부채만 지고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정부가 공기업에 압력을 넣어서 일방적으로 의사 결정을 해버린 이런 결과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도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 이제 어떤 당근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4대강 사업이 끝나면 그때 이 투자비를 그 회수할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이 수자원공사의 부채의 한 90% 이상이 대개 이 금융부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원금과 그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하죠. 그래서 올해도 제가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보니까 2014년 수자원공사의 금융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3천억 정도를 정부가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자를 갚아주는 겁니다. 이자 갚는 데만 3천억 원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의사결정인지, 그리고 수자원공사는 처음에는 이것에 잘못됐다고 저항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굴복하고 마는 이런 것인데, 하여튼 이런 책임들을 누군가는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시 의사결정했던 뭐 이 사회도 문제겠지만 네.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명박 네. 정부의 그 실질적인 결정한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에게 책임 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 제시할 것 같은데 물을 방법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를 했는데요. 이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22조 원이나 되는 국민 혈세를 4대강의 강바닥에 쏟아부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부작용들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정책 결정을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예. 그래서 적어도 그 당시 수공 경영진들에게 이 배임죄 정도 물어야 된다라고 최소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당시 국토부 당국자들에 대해서도 어떤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법 처리까지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예. 이 사법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여튼 이 문제는 반드시 끝까지 그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물어나갈 계획으로 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시민사회단체나 지금 야권 일부 정당에서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당시 관계자들 고발해 놓은 상태인데 뭐 검찰이 네. 수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예, 그런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요. 국회를 통해서 압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실 지난해부터 4대강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이제 국정조사 이거 네. 필요하다라는 네. 뭐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네. 아시는 것처럼 국가기관 대선계의 문제 뭐 이 이슈에 좀 밀렸다고 봐야 될까요? 좀 밀린 형국인데 요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는 조만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요? 근데 이 문제를 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뭐 워낙 많이 요구를 했어요. 예. 했는데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안에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상조사 내지는 또 현황이라도 좀 알아보자라고 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하는 것까지도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를 너무나 많이 우리가 제기를 했음에도 그렇게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새누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합의를 해주면 정권의 자체 또 여당의 존립 자체가 흔들린다고 봐서 그런지 전혀 뭐 응답이 없기 때문에요. 예. 예, 이게 손바닥도 이게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뻔뻔하고 정말 이런 정당, 이런 여당을 처음 봤습니다. 이런 정부를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내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스럽지만 그러나 야당으로서도 할 일은 다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러나 어차피 지금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 4대강 사업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3월 달부터 활동을 개시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사위원회의 그 활동 결과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이게 셀프 진상조사 아니겠어요? 예. 자기들이 한 일을 자기들이 검증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여튼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검증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의 진상조사가 미진하다고 할 때는 언제라도 저희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우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자원공사 상황이 이러니까 이거 뭐 철도 민영화 때도 그런 좀 우려가 있었는데 이 수자원공사도 민영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지금 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공통점은 우리 그 국민의 삶과 굉장히 그 연결이 되어 있는 국가 기관 산업이죠. 예.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전기, 가스, 상수도, 의료 이런 것들을 전부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이용하는 군대 매점이죠. 예. PX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군대 PX는 육해공군 중에 해군 PX는 민영화가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도 이미 됐지만 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3배에서 5배 이상 군대 PX가 비싸다는 통계로도 이미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군대 PX까지 민영화를 하겠다는 정부가 아니 이거 저 수자원공사 민영화라고 하는 카드를 안 만지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민영화 시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려다 이미 실패했죠. 이명박 정부에서. 그다음에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철도 민영화를 하기 위한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항이나 철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것이지만 수도는 이것보다 더 국민과 밀접하게 돼 있어요. 모든 국민이 다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용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을 민영화하려고 시도한다거나 물값을 인상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순간 이것은 철도나 공항 때보다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이것을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께 정확하게 현상을 알려서 함께 이 문제를 저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충남 공주가 지역구입니다. 박수현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입모양은 이상해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거늘. 2월 24일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신경민 최고위원. 한 의원은 국정원이 그럴 리 없다 하고 다른 의원은 중국 후진국을 말하더니 이렇게 좀 선진국이 안 된 국가들 사이에서는요, 자기들이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문서가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인터뷰. 이번에 윤상현 수석이 민변 변호사와 주한 중국 대사관 영사부 사이의 커넥션을 말하고 나섰습니다. 자꾸 심양총 영사관의 문제를 삼는데 제가 정말로 문제를 삼아야 될 때는 주한 중국 대사관의 영사부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몇 가지를 보면 주한 중국 대사관 영사부가 뭐가 이게 문변하고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말입니다. 이상은 2월 21일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국회 발언. 외교 문제를 일으킬 심각한 도전적 발언입니다. 중국 공문서 위조 혐의는 한국법과 중국법을 어긴 무거운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간첩 조작을 위해서 중국 공문서를 위조한 국가기관을 두둔하는 그 자체가 또 다른 범법 행위에 해당하고 국제적 망신입니다. 애국이라는 것은 아무런 명분 없는 범죄를 두둔하면서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애국으로 포장할 일이 아니고 애국심은 그럴 때 그렇게 발휘하는 일이 아닙니다. 한편 같은 시간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한계호 최고위원이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했는데 세계 스포츠 언론들과 빙상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판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김연아 선수 역시 아쉽고 서운하겠지만 결과에 깨끗이 승부하는 모습은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패배를 받아들이는 대신 아직도 대선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고 대선 불복의 이유를 내걸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김연아 선수를 배워야 합니다. 이에 대해 채널A조차 비꼬고 있으니 그러니까 야당의 깨끗한 승복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보면은 그럼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다는 거를 인정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네요. 해석이 이렇게 나온 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의 허영일 부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요. 새누리당에서 지도부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다고 인정했다는 발언이 나왔다. 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김연아 선수가 불공정 판정으로 금메달을 빼앗겼지만 대범하게 수행한 것처럼 지난 대선도 박근혜 대통령이 불공정 선거로 당선이 됐지만 민주당도 이를 통 크게 수용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치인의 말 하기 전에도 신중해야 되겠고 비유도 잘해야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안보 분야 국정운영 핵심 기조, 이른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입니다. 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인 오늘 한반도에서는 상반된 장면이 동시에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막바지에 이르렀고요. 또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평화 통일 여는 사람들, 평통사의 오미정 사무처장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평통사를 포함해서 일부 시민단체 키 리졸브 훈련 그리고 독수리 연습 중단해야 된다, 이런 기자회견 가지셨습니다. 어떤 주장하셨고 반대 이유는 무엇인지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진행되고 있는 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이 현재 남북 대화 국면에 찬물을 끼얹고 또 이제 대결을 격화시킬 것에 대한 우려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예. 시민단체 39개 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예. 키 리졸브 훈련은 이제 과거로 치면 팀 스피리트 훈련, 이거의 이제 지금 이름인데요. 키 리졸브 훈련하고 독수리 연습 각각 어떤 훈련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키 리졸브 훈련은 지휘소 연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독수리 연습은 야외 기동 훈련이라고 합니다. 예. 키 리졸브 훈련은 3월 6일까지 진행이 되고, 독수리 연습은 4월 18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미군이 5,000명에서 한 7,500명 정도 참여하고, 한국군이 20만 명 정도 참여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병력 규모나 그 연습 기간 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 훈련이다. 네. 예. 이산가족 상봉은 오늘 이제 막바지기 때문에 네. 큰 영향을 그동안에 얘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오늘 끝나니까 이제 이산가족 상봉은 별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예. 이후에도 계속 진행될 남북 관계에서는 조금 우려가 많은 것이 있습니다. 예. 정부 주장을 보면 북한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런데 이제 훈련 규모나 좀 이런 거 보면 지난해보다 좀 커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키 리졸브 같은 경우에 지난해보다 한 1,700여 명 미군 참여 숫자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 정부의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런 주장,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또 북한은 받아들이기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작년에 왔던 B-50이나 B-2 전폭기 같은 경우가 올해 참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예. 근데 연습의 이제 내용을 보면 특히 3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상륙훈련 같은 경우에는 최단 시간 내에 평양 점령을 목표로 한 훈련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훈련의 내용이나 그다음 최근 진행되고 있는 어떤 특수전 훈련의 강화,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북을 자극할 수 있는,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공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단 시간에 평양을 점령하는 훈련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자극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훈련에서 좀 관심을 끄는 게 맞춤형 억제 전략, 이게 처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맞춤형 억제 전략이 오히려 전쟁 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신데 이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춤형 네. 억제 전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요. 맞춤형 억제 전략은 작년에 한미 군사당국이 SCM이라는 이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에서 합의한 전략입니다. 예. 북한이 핵이나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 단계를 좀 나눠서 사용을 할 징후만 보여도 한미 당국이 북한에 대해서 선제 타격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핵무기나 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라는 그 판단, 그리고 그 정보의 정확성, 이 부분은 일단 두더라도 만약에 핵무기를 사용할 혹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보인다라는 게 이제 전쟁 위기가 조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전쟁 위기가 조성이 됐다 그래서 바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해버리면 이거를 전쟁 위기를 잠재우고
평화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아예 봉쇄가 돼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미 선제 타격을 한다는 건 무력 충돌이 이제 발생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럴 경우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해서 예. 이런 사용 징후만 보여도 선제 타격하겠다 이런 맞춤형 억제 전략이 전쟁 위기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촉발시키는 그런 전략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예. 핵무기뿐만 아니라 북한의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도 징후만 보여도 선제 타격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래식 전쟁을 오히려 이제 핵전쟁으로 더 가져가 버릴 수 있는 그런 민족의 생명을 담보하는 아주 위험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이 특별히 이번 훈련에 대해서 그렇게 격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끝나면 북한의 태도 바뀔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북한이 올해 초부터 이제 평화공세 혹은 대화공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미 유엔에서조차 공식적으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뭐 훈련이 뭐 이산가족 상봉이 끝났다고 해서 뭐 입장을 갑자기 바꾸거나 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표면적으로 본다면 이제 개성공단 폐쇄 직전까지 지난해 갔었는데 올해 상황은 그래도 남북 관계 좀 좋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폐쇄 직전까지 갔던 상황에 비견하자면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긴 했는데 예. 이전에 뭐 이명박 정권 초기라든가 혹은 그 이전에 참여정부 때나 국민의 정부 시절보다에 비하자면야 훨씬 지금 남북관계가 많이 막혀있고 이 아주 조그만 사안으로도 언제든지 파국으로 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남북이 상호를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자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어지는 질문 같은데요. 오늘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취임한 지 1년 됐습니다. 네. 뭐 1년 평가 여러 언론에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남북 관계나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뭐 언론들이 대체로 좀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산가족 상봉까지 이제 성사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뭐 박근혜 대통령의 이 대북 정책 그 성과라고 보시는지요? 글쎄 이것을 성과라고 봐야 될지는 제가 잘 그렇게는 생각이 안 됩니다. 올해 초부터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대박론을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한미 당국자들 그리고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도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나 어떤 통일을 하면 뭐 대박이 이뤄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제 북에 대한 강압을 통해서 북한을 굴복시켜서 또는 어떤 자본의 약탈시로 이 북한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많이 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표방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진정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북을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 먼저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대화가 빨리 이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자세가 북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한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산가족 상봉 행사라든가 이런 거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 성과로 보기에는 어렵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네. 예. 네. 특별히 이제 한반도 문제 항상 거론하면 이제 육자회담과 연계를 많이 짓습니다. 뭐 최근에야 이제 육자회담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데요. 이 한반도 문제 푸는데 육자회담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북한하고 중국이 작년 5월 이후부터 이제 무조건적인 대화를 시작하자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과 미국도 당연히 한반도의 비핵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육자회담은 그 방법밖에 대화를 해야만 한반도의 비핵화가 실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대화가 빨리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이미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나왔듯이 북에 대해서는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고, 즉 한미당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북한은 자신이 이제 체제 안전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개발했다고 하는 핵무기를 폐기하고 포기함으로써 상호 간의 안보 관심사를 서로 맞바꾸는 방식의 협상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현재는 지금 북한과 중국은 이제 바로 대화를 시작하자, 이런 입장인 반면에 한미일 당국 같은 경우는 북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사전에 보여라, 즉 사전 조치를 해라, 혹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육자회담이 열리기가 아직 그 전망이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전제 조건이 만약에 상호 간에 합의가 되거나 북중 간에 혹은 북미 간에 어떤 전제 조건들,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확인이 되고 서로 의견이 교환이 된다면 대화는 열릴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이 협상의 진전이 진행되리라, 이렇게 기대합니다. 예. 최근에 이제 이산가족 상봉, 결국 성사되기까지 보면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라인하고, 청와대가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접촉에 대해서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지요? 그럼요. 당연히 남북관계의 어떤 각급 대화, 어떤 식의 접촉이든 교류든 그것은 계속해서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자기 정책 구상이 명확하다면 북한 당국과의 대화 통로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더 많은 대화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최근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탈북 공무원 간첩 그 조작 의혹 사건 요건데요. 네. 오 처장님도 최근에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까지 받으셔서 무죄 받으셨나요? 저는 아니고요. 예. 저희 전임 사무처장님이 예. 네, 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예.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관련해서 네. 좀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네. 특히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 의혹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평통사의 입장도 있으시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평통사의 입장은 그 탈북 공무원 간첩 의혹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따로 입장을 밝힌 거는 없는데요. 예. 국가기관이 어떻게 공문서를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간첩 사건을 만들어 나가는가 하는 이것은 거의 경악할 만한 일이라고 보고요. 평통사의 활동에 대한 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서도 이게 평통사의 합법적인 활동들을 이적이나 종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무리한 정치적 그런 판단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우리 당국이 혹은 어떤 평화통일운동 세력이나 혹은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되고, 그런 조작 사건이나 혹은 공작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평통사 활동가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그 재판 과정에서도 이번 서울시 탈북 공무원 그 간첩 의혹 사건처럼 좀 국가기관이 좀 무리했다 싶은 어떤 정황들 혹시 있었습니까? 이제 평통사의 이제 한미연합 연습 반대 투쟁이라든가 한미동맹 폐기에 대한 주장들이 평통사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민족의 공존 공영 그리고 평화통일 추구 이런 헌법 정신에 근거한 활동들을 쭉 벌였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 재판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법에 근거한 시민진영의 활동들을 마치 무슨 북한의 지령을 받는 듯이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공안 검찰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예. 기소 자체가
애초부터 좀 무리였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통사라고 부르죠. 오미정 사무처장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2014년 4월 1일 거짓말같이 진짜 TV뉴스가 시작된다. 뉴스 K. 진실을 흐리는 편파 논평, 담합과 관행을 부르는 출입기자 제도, 관료적 조직, 계층과 서열이란 기존 뉴스 제작 시스템 혁파. 뉴스의 새로운 역사를 쓸 뉴스 K. 2014년 4월 1일 국민TV 개국과 함께 찾아옵니다. 매일 밤 9시 진짜 뉴스를 기대해주세요.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여러분은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화요일입니다. 조중동 보수 언론이 잘 다루지 않는 사안을 조감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조감 세상인데요. 오늘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해고 조치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사측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했었는데 사측이 결국 대법원에 이제 상고를 하면서 사태는 결국 또 제자리 걸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의 고동민 대외협력실장 오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고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항소심에서 법원이 해고 무효다 이런 판결 나왔는데요. 그 뒤로 좀 시간이 흘렀고요. 그간에 좀 경과 진행된 게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2월 7일날 이제 쌍용차 정리해고가 무효다라는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에 이제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은 문제 해결을 그 법의 잣대로 해결하지 않고 좀 사회적 합의해보자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던 이 사회적 문제인 쌍용차 문제가 갈등이나 반목 같은 의미로 남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상생의 사회적 합의를 함께 만들어보자 이렇게 계속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요구는 지난 5년 동안 얘기했다시피 이제 저희 정규직 비정규직 해고자들을 이제 일괄 복직시라는 요구인데요. 인원도 187명입니다. 이건 작년 국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이유일 사장이 법의 판결대로 따르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예. 그다음에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 아난드 회장도 사실 인도의 그 판노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법의 판결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몇 차례 확언을 하셨거든요. 예. 이 해고자들이 지난 5년 동안 사실 얼마나 큰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삶을 버텨냈는지 조금만 헤아린다면 이게 차일피일 미룬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14일 날 저희들 공장 앞에 123명의 해고자들이 모였거든요. 모여서 이 쌍용자동차가 하루속히 해고자들을 복직시키는 요구를 좀 했었고요. 또 국회를 찾아가서 국회의원들이나 국회의 어떤 정치권의 역할을 주문했었습니다. 예. 18일에는 사실 그 조계종의 자승총무원장님을 좀 만났었는데요. 이때 총무원장님 포함해서 많은 스님들이 사회적 해결에 나서 주시겠다고 말씀도 해주셨고, 예. 해고자들이 복직하면 제일 먼저 맞는 1호차도 자승 총무원장 직접 사주시겠다고 이런 약속들을 많이들 해주셨거든요. 예. 네, 그렇게 계속 저희들은 사회적 해결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사 쪽과는 대화를 좀 나눠 보셨습니까? 일단 공식적인 만남이나 접촉은 사실 없었고요. 예. 저희들은 어떤 방식의 만남 그리고 대화 제의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게 입장입니다. 그럼 회사 쪽에서 지금 그 대화의 장에 나서지 않고 있는 건가요? 일단 그
재판 결과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다라는 것이 예. 회사 측 이제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판결이 났을 때 많은 이제 언론에서 쌍용차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바로 항소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게 판결문을 좀 받아보고 어떻게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도 좀 검토해보고 원래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상례적인데 너무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저는 대화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공장 안에 있는 기업노조 임원들하고도 여러 의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뭐 어떤 어떤 분들과 어떤 대화도 환영한다는 것이 저희 쌍용자동차 입장입니다. 예. 그 대법원으로 간 사건은 뭐 판결이 언제쯤 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그런 사회적 합의에 의한 사태 해결 여전히 유효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뭐 길게 대법원 판결 2년 넘게 걸린 경우도 저는 실제 봤었거든요. 예. 인고의 시간이 너무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고등법원의 판결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회사와의 대화에 있어서 회사가 지금 직접 바로 나서기가 좀 그렇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대화 채널은 어떻게 현재 노조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기업 노조 측과 이제 회사 측과 저희들하는 이제 3자 협의를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이런저런 실제로 이제 2014년엔 쌍용차가 여러 가지 생산 계획이라든지 신차 개발에도 이런 여건 때문에 신규 인력 채용이 이제 불가피한 입장인 거고. 예. 실제로 많은 인원들 한 800여 명 정도의 인원들이 노동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정설입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해고자들도 어쨌든 승소를 했고 실제로 이제 그런 인력 충원의 이제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대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대화가 가능할 거라고 전망하고 계시고 다만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네네네. 예. 그리고 쌍용차 지금 노동자들께서 또 떠안게 된 게 한 가지 큰 부담이죠. 지금 법원이 이제 손해배상 47억 해야 된다 이런 결정 아니겠습니까? 예. 이후에 지금 아름다운 재단 측이 이제 그 10만 명이 4만 7천 원씩 나눠서 갚아주자 이른바 이제 노란 봉투 캠페인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네네. 지금까지 좀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그 노란 봉투 캠페인은 사실 그 시간주간지 그 시사인에서 예. 독자분이 이제 저희 그 47억 선배 기사를 보고 새아이 엄마였던 분인데 그분이 4만 7천을 보내서 이 쌍용차 문제나 이 선배 가압류 문제를 좀 해결해보면 좋겠다. 예. 그런 일단 처음에 이제 그런 아주 마음 따뜻한 마음들이 시발이 되어서 이게 또 선배 가압류를 해결해보자는 범시민 사회기구 손잡고라고 만들어졌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제안들을 해서 아름다운 재단이 함께 모금 캠페인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 그 모금이 시작된 지 사실 2월 3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제가 어저께 밤에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까지 8,466명이 기부를 해주셨고요. 예. 금액은 4억 3천만 원 정도 모여서 제가 1차 목표 금액이 4억 7천만 원이었거든요. 10% 정도요? 예. 10% 정도. 91% 달성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사실 22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예. 저희들 입장에서 아주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예. 특별히 이제 가수 이효리 씨가 여기에 좀 동참하면서 화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쌍용차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적잖이 좀 화제가 됐습니까? 사실 적당히 난리가 났었죠. 예,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사실 18일 날 이제 이효리 씨가 저희가 그 편지랑 4만 7천을 보내셨는데요. 그때까지는 3천만 원 정도 모금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날 이제 그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자정이 넘어가기도 전에 1억 원을 돌파했었습니다, 사실. 예.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액을 떠나서 이효리 씨가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해고자들 문제들 함께 해주셔서 사실 진심으로 좀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예. 사실 개인적으로는 팬이거든요. 예. 새 앨범 나오면 우리 다 같이 사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새 앨범. 예, 빨리 나와야 되겠네요. 네네네. 예. 특별히 이효리 씨하고 개인적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거나
만나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인사를 꼭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저희가 연락처를 잘 몰라요. 예. 근데, 이렇게 사실 저희들은 선의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 되게 감사드리고요. 예. 네, 이효리 씨가 사실 이런, 저희들 같은 해고자들이나 이런 일들 때문에 사실 오해와, 억측 같은 걸 이제 받으실까봐 사실 더 걱정이고요. 예. 이렇게 이 방송을 통해서나마 이렇게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요새는 SNS도 또 소통의 수단이기도 하니까 그걸 통해서 또 감사의 의미를 전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팔로워만, 예. 특별히 이제 저희 그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임직원들도, 오늘이 이제 급여일입니다. 그래서 이효리 씨 그 사건, 사연 접하고, 우리도 동참하는 게 좋겠다라는 내부 논의가 모아져서 대부분 직원들이 지금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또 청취하시는 분들이 또 저희 대부분 조합원들이시니까, 이 노란봉투 캠페인 참여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 기회에 한번 해주시죠. 네, 근데 저는 그냥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예. 해고자들이 억울해 보이고 불쌍해서 동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해고는 아무렇지 않은 사회,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건 아주 흔한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해고와 비정규직으로 인해서 사실 또 목숨을 잃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통들이 이 몇몇 해고자들이나 노동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바로 오늘 닥칠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가 겪어야 될 공포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이 노란 봉투 캠페인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해고하지 마라, 비정규직 사용하지 마라, 이런 선언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경고의 의미도 있겠네요. 옐로우 카드요. 그렇죠. 예. 또한 그 선언을 함께하는 것이 저는 더 이상 이 죽음을 막는 생명의 울타리를 함께 만드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게 파업했다고 해고하고 또 형사처벌한다고 구속하고 선배 가압류까지 때리는 이런 3번 죽이는 노동자들 문제 이번을 꼭 한번 이렇게 해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립니다. 예, 특별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또 조합원 여러분들께도 이 노란봉투 캠페인에 좀 참여해 주기를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의 고동민 대외협력실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4번,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옌벤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작에 김용민, 김효진, 박성재 PD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내일 7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